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와 AI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문태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정보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목적 함수로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문제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서 관측되는 날씨가 맑음, 흐림, 눈, 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모두 같은 확률, 그러니까 25%의 확률로 관측된다고 가정합시다. 또 편의상 매일 날씨는 독립적으로 변한다고 합시다. 이때 관측되는 날씨들의 0 아니면 1로 표현되는 이진 부호를 지정해서 컴퓨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날씨들의 어떤 부호 또는 코드를 지정해 줘야 할까요? 여기서 효율적이라 함은 저장된 부호를 보고 원래 날씨를 완벽하게 복원해내야 하는 조건 하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수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모든 날씨가 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의 날씨에 대해서 00, 01, 10, 11 이렇게 지정해서 저장하면 되겠다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각 날씨에 다 고유한 부호를 지정했고 또 각각의 부호가 다른 부호들의 접두 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즉 각각의 부호가 다른 부호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저장되어 있는 부호들을 보면 정확히 날씨가 뭐였는지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무작위로 관측되는 날씨 하나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부호의 길이 또는 평균 비트 수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모든 부호가 다 길이가 2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어떤 도시에서 각각의 날씨가 관측될 확률이 이번에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맑은 날이 관측될 확률이 4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흐린 날이 35%, 눈 오는 날이 20%, 그리고 비 오는 날이 관측될 확률은 5%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각 날씨의 확률이 다른 경우에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앞의 예에서와 같이 모두 길이가 2인 부호를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확률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는 자주 관측되니까 그때마다 계속 길이가 2인, 2짜리인 부호를 저장하면 부호에 낭비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비 오는 날씨는 별로 관측이 안 되니까 좀 긴 부호를 지정해줘도 평균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각각의 날씨의 확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호를 지정해주면 날씨 하나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는 1.85가 돼서 앞의 예시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날씨당 평균 비트 수라는 게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맑은 날의 날씨가 40%로 관측이 되고 거기에 길이가 1인 이런 0이라는 부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은 35%고 길이가 2인 부호를 지정해줬고 그래서 전체 각각의 날씨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이 부호의 길이들의 평균을 구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40% 곱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35% 곱하기 2, 20% 곱하기 3, 여기 3개니까 그 다음에 5%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거를 쫙 다 더하면 1.85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의 예에서 이렇게 똑같이 길이가 2인 이런 부호를 지정했을 때는 당연히 평균이 그 비트 수, 그러니까 부호의 길이가 2였는데 그거보다 더 짧은 평균 비트 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날씨에 다 고유한 부호를 지정하였고 각각의 부호가 다른 부호들의 접두 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즉 각각의 부호가 다른 부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저장되어 있는 부호들을 보면 정확히 날씨가 뭐였는지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우리가 저장 또는 압축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최적의 이진 부호가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 날씨 하나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부호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의 날씨들을 위에서 구한 1.85보다 더 적은 날씨당 평균 비트 수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의 예들에서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복원 가능하게 저장할 수 있는 이진 부호의 평균 비트 수, 그러니까 평균 부호의 길이는 데이터의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완벽히 복원 가능한 부호를 무손실 압축 부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주어진 데이터의 확률 분포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즉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러니까 앞의 예에서 어떤 도시에서 관측할 수 있는 날씨들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p일 때 우리는 그 확률 변수의 정보 엔트로피를 HP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가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는 값이죠. P가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HP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오른쪽에 2P의 마이너스 로그 PX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2라는 말은 그 주어진 확률 변수, 확률 분포 P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어떤 값들의 평균을 구하냐? 이 괄호 안에 있는 PX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날씨의 예를 들면 맑은 날씨는 40%의 확률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로그 P라는 거는 작은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씨처럼 굉장히 작은 확률 값을 가지는 그런 확률 변수가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로그 P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는 그 값들을 원래 분포 P에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위에 표시되어 있는 2로 표현된 그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풀어서 쓴 것이고요. 보통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값에다가 그 값이 가질 확률을 곱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더해주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로그 px에다가 그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곱하고 모든 x에 대해서 그것을 다 더해줌으로써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정보 엔트로피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엔트로피의 정의를 이용해서 앞의 예에서 들었던 두 도시에서 관측되는 날씨들에 대한 정보 엔트로피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경우 각각의 날씨들의 확률이 다 25%, 그러니까 4분의 1이었으니까 이 확률들의 마이너스 로그 2를 취하면 각각 2가 되고요. 따라서 이 값들의 평균 역시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도시에서는 앞에서 구한 무손실 압축을 위해 필요한 평균 비트 수가 정보 엔트로피와 같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의 경우에는 첫 번째 도시와 달리 각각의 날씨들이 가지는 확률 값이 달라지는데 그 마이너스 로그의 P를 구하게 되면은 맑은 날씨의 경우에는 그 값이 작아질 것이고, 왜냐하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비 오는 날씨의 경우에는 그 값이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한 마이너스 로그 P 값들의 평균을 이 확률에 대해서 구하면 정보 엔트로피가 1.74가 되는 것을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엔트로피가 앞에서 구한 무손실 압축을 위한 평균 비트 수에 비해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정보 엔트로피와 무손실 압축을 위한 평균 비트 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 엔트로피와 데이터의 무손실 압축에 관한 내용은 사실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분이 정보이론이라는 분야를 처음 창시하면서 정의하고 다뤘던 내용입니다. 정보이론은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정보 기술의 핵심 근간이 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멀리 있는 친구에게 전송해주는 오늘날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기술들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정보이론입니다. 이러한 정보이론은 다른 분야들과는 좀 다른 특색이 있는데요. 바로 정확한 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이론은
클라우드 셰넌이라는 당시 미국 벨 연구소 연구원이 194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정의되고 창시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디지털, 즉 0과 1이라는 이진 부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정보 엔트로피를 셰넌 엔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셰넌의 논문은 무려 8년 동안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 당시에는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여러 저널들에서 출판 거부를 당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라는 리뷰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나 이 논문은 현재까지 무려 13만 회 정도 인용되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디지털 정보 기술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셰넌은 또한 정보이론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암호학 등의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일례로 셰넌은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1956년 다트머스 워크숍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셰넌은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엄청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정의한 정보 엔트로피의 의미와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정보 엔트로피와 무손실 압축을 위한 평균 비트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셰넌이 구했는데요. 바로 정보 엔트로피는 어떤 데이터를 무손실 압축하기 위한 부호의 최소 평균 비트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손실 압축 부호도 그 평균 비트수가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 엔트로피보다 작을 수는 없고, 또 항상 평균 비트수가 정보 엔트로피와 같게 되는 부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셰넌이 정보의 저장 또는 데이터 압축에 관해 보인 이론의 결과입니다. 아까 들었던 두 번째 도시 날씨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한 부호의 평균 비트수는 1.85였고 그 두 번째 도시의 날씨 분포의 정보 엔트로피는 1.74였습니다. 그러니까 셰넌의 데이터 압축에 관한 첫 번째 결과, 즉 정보 엔트로피가 항상 더 그 평균 비트수보다 작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과, 즉 평균 비트수가 정보 엔트로피와 같아지는 무손실 압축 부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즉 앞에서 들었던 그 부호의 예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그 하루하루의 날씨를 각각 독립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의 날씨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 한꺼번에 모은 날씨들에게 부호를 지정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저장하는 날씨들의 묶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각의 날씨 하나를 저장할 때 필요한 평균 비트수가 그 날씨의 확률 분포의 정보 엔트로피, 즉 1.74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셰넌의 데이터 압축에 관한 두 번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엔트로피는 주어진 데이터의 정보량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도시의 예에서처럼 발생할 수 있는 날씨들이 무작위에 가깝게 분포될 때 정보의 양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엔트로피가 측정하는 정보량은 무질서도와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와의 또 비슷한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의 정보량이 많다는 것은 정보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이고, 이는 데이터 분포의 무질서도가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관측할 때 우리가 관측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또 높다라는 것과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 정보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엔트로피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로 이진 데이터, 즉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데이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으로 지정하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진 데이터의 정보 엔트로피를 P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면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P가 0.5, 즉 데이터가 가장 무작위적일 때 정보 엔트로피가 가장 크고 또는 가장 높고, P가 0 또는 P가 1일 때, 그러니까 항상 0이 나오거나 항상 1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보 엔트로피가 가장 작고 그때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셰넌의 정보 이론과 정보 엔트로피 그리고 데이터 압축에 관한 그런 이론적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연관된 개념인 교차 엔트로피와 상대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효과적인 무손실 압축 보호를 만들려면 주어진 데이터의 확률 분포 P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정확한 분포를 알고 설계한 보호의 평균 비트 수가 그 분포에 해당하는 정보 엔트로피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 날씨들의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날씨가 정확히 몇 %의 확률로 분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분포에 해당하는 정보 엔트로피를 달성하는 그 부호를 설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실제 분포 P를 정확히 모르고 P 대신에 Q라는 다른 분포라고 잘못 알고 부호를 설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앞의 예에서 두 번째 도시의 날씨를 압축하려고 하지만 그 도시 날씨의 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첫 번째 도시와 같은 분포에 최적화된 부호를 설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데이터, 즉 두 번째 도시의 날씨들을 압축하는 부호의 평균 비트 수가 바로 교차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 도시의 경우에 날씨를 압축하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1.85 비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정확한 분포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 도시의 분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평균 비트 수가 2로 늘어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못 가정한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아까처럼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여기 수식에 보는 것처럼 교차 엔트로피가 정의가 됩니다. 즉, 교차 엔트로피는 P와 Q 사이에 어떤 두 확률 분포 사이에 계산하는 값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원래 정보 엔트로피의 정의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제 밖에 있는 요 평균을 구하는 분포는 P지만 안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는 이 분포는 잘못 생각하는 분포 Q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와 여기서 P랑 Q가 만약에 같다면, 또는 Q가 P랑 만약에 같다면 교차 엔트로피는 앞에서 정의한 정보 엔트로피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Q가 P와 다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분포에 따라서 이런 엔트로피 평균을 구하게 된다면 원래 정확하게 계산한 정보 엔트로피보다 값이 커질 것이고요. 앞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두 번째 도시의 날씨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 수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Q와 똑같은 수식을 써놓은 것입니다. 즉, 로그 PX를 똑같이 더해주고 빼준 그 식이 요 가운데 있는 식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로그 P 더하기 로그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Q 하면 똑같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식에서 이 평균을 구하는 거를 따로따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이제 원래의 분포 P에 대한 정보 엔트로피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새로운 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된 분포 P로 압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포 Q라고 생각하고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압축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무손실 부호의 평균 비트 수가 이 두 번째 항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항, 즉 우리가 P를 Q로 잘못 알고 데이터를 압축했을 때 우리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그 평균 비트 수, 이것을 새로운 용어로 상대 엔트로피라고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을 이렇게 DPQ라고 또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를 상대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두 도시의 예로 돌아가서 두 번째 도시의 날씨와 첫 번째 도시의 날씨 분포의 상대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도시와 첫 번째 도시의 그 날씨의 확률 분포들 간의 상대 엔트로피, 위에서 정의한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 이 두 번째 도시와 첫 번째 도시의 교차 엔트로피에서 두 번째 도시의 정보 엔트로피를 뺀 그 값이 0.26이 되고 이게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그 비트 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상대 엔트로피에는 또 어떤 의미와 성질이 있을까요? 먼저 수학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분포 P와 Q에 대해서도 이 상대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분포의 차이, 그러니까 두 분포가 다른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 엔트로피의 값이 더 커지고 이 두 분포가 정확히 같을 때에만 0이 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흔히 상대 엔트로피는 두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함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위에서 보시는 정의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상대 엔트로피는 분포 P와 분포 Q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 값이 달라지게 되므로, 왜냐하면 P는 여기 두 번이 나오고 Q는 한 번만 나오죠. 그래서 이 P랑 Q의 순서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수학적 의미로는 두 분포 사이의 거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많이 이 상대 엔트로피를 통해서 어떤 분포 사이에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의 정도를 재곤 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상대 엔트로피는 흔히 두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나 같은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척도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어떤 목적 함수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즉 어떤 목적이 되는 확률 분포 P가 있고 우리의 확률 분포 Q를 P에 가깝게 가게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또는 학습을 하고 싶을 때 이 상대 엔트로피를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하고 어떤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서 이 상대 엔트로피를 점점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Q 분포를 학습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 많이 쓰이는 AI 모델들이 다 학습이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보 이론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정의인 상호 정보와 상대 엔트로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확률 변수 x, y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에 예로 든 첫 번째 도시의 날씨를 x, 두 번째 도시의 날씨를 y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만약 두 도시의 날씨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x의 정보량과 y가 주어졌을 때, 즉 y를 알고 있을 때 x의 남은 정보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자를 y에 기반한 x의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이 둘의 차이, 그러니까 x의 원래 정보 엔트로피와 y에 기반한 x의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의 차이를 상호 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즉 만약 y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x에 대한 정보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둘 사이의 상호 정보는 0이 될 것이고 이때 두 확률 변수를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만약 y를 알므로 인해서 x에 대한 불확실성이 y를 알지 못했을 때보다 줄어든다면 상호 정보는 0보다 클 것입니다. 다시 두 도시 날씨의 예로 돌아가면
만약에 첫 번째 도시의 날씨를 알았을 때 두 번째 도시의 날씨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둘 사이는 독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의 날씨와 두 번째 도시의 날씨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두 도시의 날씨는 서로 독립일 것이고 이때 상호 정보는 0이 됩니다. 두 도시의 날씨 간의 상호 정보는 0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도시의 날씨를 알므로 인해서 두 번째 도시의 날씨를 어느 정도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또는 두 번째 도시의 날씨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둘 사이의 상호 정보는 0보다 크게 된다라는 것이 이 상호 정보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각각의 정보 엔트로피,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 그리고 상호 정보의 관계는 위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x에 대한 분포와 y에 대한 분포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 y가 주어졌을 때 x의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 그 다음에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는 원래 x의 정보 엔트로피에서 y를 알고 있을 때 x의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를 뺀 값, 또는 y의 정보 엔트로피에서 x를 알고 있을 때 y의 조건부 정보 엔트로피를 뺀 값으로 정의가 되고 이 그림상의 이 겹치는 부분을 상호 정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상호 정보는 앞에서 이야기한 상대 엔트로피로도 또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학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상호 정보는 두 확률 변수의 실제 결합 분포, 그러니까 x랑 y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확률 분포를 결합 분포라고 하는데, 같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 분포를 결합 분포라고 하는데, 이 실제 결합 분포와 두 확률 변수가 만약에 독립이었을 때 구할 수 있는 그 결합 분포 사이의 상대 엔트로피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면 상호 정보의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즉, 만약 두 확률 변수의 실제 결합 분포와 각각이 독립일 때의 결합 분포 간의 차이가 클수록, 즉 상대 엔트로피 값이 클수록 두 확률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상호 정보의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 두 확률 변수들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면 이 실제 결합 분포와 독립일 때의 결합 분포가 같아지기 때문에 상호 정보의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정보는 셰넌의 1948년 논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셰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압축 문제에 이어서 그렇게 압축한 정보를 노이즈가 있는 환경 또는 채널에서 오류가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날씨들을 이진 부호로 압축을 잘 해놨는데, 이렇게 압축한 정보들을 멀리 있는 기상청에다가 그 도시의 날씨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0과 1로 나타내어 있는 날씨들의 이진 부호들을 전송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0과 1이 전송 과정 중에 노이즈로 인해서 서로 바뀌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라는 확률로 원래 0을 보냈는데 0이 1로 바뀌거나 또는 1이 0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제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0이 1로 바뀌거나 1이 0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이즈는 실제 시스템에 거의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오류가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를 들어 우리가 0이라는 이진 부호를 전달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즉 보내는 사람이 0을 보냈는데 이런 노이즈가 채널에 있다면 받는 사람은 0을 받을 수도 있고 1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수신자가 자기가 정보를 받은 다음에 송신자가 보냈을 부호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에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0을 여러 번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0을 한 5번 정도 보내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이 뒤집히는 확률이 P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아마 많은 경우 0이 갈 거고 가끔가다 한 번씩 0이 1로 뒤집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을 한 5번 정도 보내고 나서 수신자가 받은 부호 중에 더 많은 것, 그러니까 0이나 1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받았나를 보고 0을 더 많이 받았으면 송신자가 0을 보냈을 거다. 1을 더 많이 받았으면 송신자가 1을 보냈을 거다 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부호를 딱 하나만 보냈을 때보다 오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집힐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렇게 5개를 보냈을 때 5개가 다 뒤집힐 확률은 정말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아주 작은 해독 오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어서 메신저로 친구한테 보냈을 때 또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렇게 오류가 정말 생기는 것을 사실 허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작은 해독 오류만을 우리가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작은 수준의 오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채널을 매우 많이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0을 하나 보내기 위해서 한 100번 정도 막 같은 0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널을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류는 작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채널을 한 번 사용할 때 우리가 전달하는 정보 비트의 양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n번 사용했다라고 하면, n번 사용해서 비트 하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채널을 한 번 쓸 때는 n분의 1 비트 정도만큼을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때 셰넌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오류가 없이 채널 한 번 사용할 때마다 그 사용당 보내는 정보의 양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호 정보를 이용한 채널 용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노이즈가 있는 채널을 우리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에 입력이 X고 출력이 Y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확률적인 노이즈를 X가 주어졌을 때 Y의 그 조건부 확률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0이 들어왔을 때 0이 1로 바뀔 확률, 0이 0으로 갈 확률, 이런 확률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출력의 입력에 대한 이 조건부 확률로 모델링이 되는 어떤 노이즈 채널이 있을 때 셰넌이 생각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부호기를 통해서 어떤 채널 부호를 만들고, 그리고 채널을 한 n번 정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 부호를 만들고, 얘가 채널을 통과해서 이제 수신자가 Y라는 그 수신된 부호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Y를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해독기를 통해서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지라는 것을 해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셰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채널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노이즈가 생겨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채널 부호를 잘 설계를 하면 채널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정보 비트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셰넌의 정보 이론의 결과였습니다. 이때 그 최대의 정보 비트를 주어진 채널의 채널 용량이라고 하고 수식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채널의 출력의 입력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특정화된 어떤 노이즈 채널이 있을 때 그 채널의 채널 용량은 입력과 출력의 결합 분포로 계산할 수 있는 이 상호 정보를 최대화시킨 값이 되고요. 이 조건부 확률 Y,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호 정보의 정보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이즈 채널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채널 부호의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이 상호 정보를 최대화시키게 되고, 그때의 최대값을 채널 용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디지털 통신의 채널 용량을 구하는데 사용되었던 상호 정보는 이후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어떤 두 확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로서 매우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보이론상에서 정보 엔트로피와 그 연관된 값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 엔트로피가 어떻게 현재의 AI 모델들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사진 속의 동물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AI 모델로 많이 쓰이는 심층 신경망은 흔히 여러 계층의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분류 객체를 예측하는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 예측 확률을 보고 최종적으로 고양이다 혹은 강아지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AI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AI 모델이 훈련 데이터셋에서 주어져 있는 각 이미지에 대한 정답을 잘 맞추도록 심층 신경망의 가중치들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 훈련 과정마다 AI 모델이 주어진 입력에 대한 예측 확률을 출력을 하면 이것이 정답으로 주어져 있는 라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도록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AI 모델이 어떤 객체에 대한 예측 확률을 내보내주고 정답 라벨은 고양이나 강아지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 둘 사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정답 라벨도 우리가 그림과 같이 정답 객체들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두 확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정답 라벨이 고양이였다라고 하면 정답 라벨을 고양이가 100%고 강아지가 0%인 그런 확률 분포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I 모델도 예측 결과를 확률 분포로 내보내주고 정답 라벨도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모델의 확률을 정답 확률로 가까이 보내고 싶은 게 바로 AI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때 그 목적 함수를 바로 이 두 확률 분포 사이에 상대 엔트로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확률 분포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0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상대 엔트로피가 최소화하게 되도록 이 AI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는 거다, 업데이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AI 모델들은 바로 이러한 상대 엔트로피를 목적 함수로 거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도 셰넌이 고안한 정보 엔트로피와 정보 이론이 최근의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에서도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심층 신경망 학습을 위한 목적 함수로 쓰이는 것 이외에 정보 엔트로피가 어떻게 여러 AI 분야에 활용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어떤 복잡한 심층 신경망 모델을 또 압축하려고 하는 그 모델 압축에도 활용이 됩니다. 이 모델 압축의 기법으로 지식 증류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복잡한 모델이 있고 아주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복잡한 심층 신경망 모델이 있을 때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면서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새롭게 학습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압축하려고 하는 그 작은 모델의 출력 확률과 원래의 그 아주 복잡했던 모델의 출력 확률이 서로 비슷해지게 하도록 하는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이 작은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그 방금 말씀드린
목적 함수와 비슷하게 상대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두 모델 간의 출력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아주 복잡한 모델보다 훨씬 작은 모델이지만 거의 비슷한 정확도 성능을 달성하는 그런 작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많은 그런 응용 분야를 찾아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엔트로피의 그 AI 응용 분야의 또 다른 하나로는 강화학습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어떤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액션의 전략을 학습하는 그런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좋은 액션인지를 탐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 상태 공간을 잘 탐색을 하고 액션을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정보 엔트로피를 활용을 해서 그 에이전트가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엔트로피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즉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상태 공간을 탐색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정보 엔트로피가 목적 함수로 쓰이고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예로는 연속학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속학습은 그냥 기존의 지도학습에서와 같이 어떤 훈련 데이터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나 태스크들이 순차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전에 학습한 훈련 데이터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학습한 모델을 업데이트해가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새로운 그런 태스크들을 잘 학습을 하면서도 예전에 학습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 모델의 출력 확률이 최대한 정보 엔트로피가 최대화되도록 학습이 되는 그런 추가적인 목적 함수를 넣게 되면은 현재의 어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면서도 미래에 다가올 그런 미래에 또 확보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에도 최근에 정보 엔트로피의 최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예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분포를 추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분포를 추정할 때에도 어떤 주어진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된 그런 데이터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평균이나 분산에 대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떻게 이 관측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분포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보 엔트로피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분포를 찾다 보면 좋은 분포를 찾게 된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기계학습 모델에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즉 어떤 나이나 인종에 따라서 그 모델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상호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특징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종이나 또는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AI 모델의 출력 확률과 그 다음에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민한 그런 특징들 간의 상호 정보가 서로 0이 되도록, 그러니까 둘 사이가 서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AI 모델이 사회적인 그런 파급을 가지는 그런 응용 분야에 적용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마찬가지로 정보 엔트로피와 정보 이론에서 제한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척도들이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AI 응용 분야에 정보 엔트로피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많은 파급 효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AI 응용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